며느리와는 절대 못 살겠다. 이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른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진 손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언제부턴가 조금씩 구부러지기 시작한 등,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노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최고예요. 가족이 옆에 있어야 외롭지 않지. 혼자 사시면 안 되죠. 위험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넘겼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가정, 3대가 함께 사는 따뜻한 집,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며 행복해하는 모습, 그런 그림 같은 풍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살겠다고 하면 고지식하고 이기적인 노인으로 여길 테니까요. 요즘 세상의 며느리 탓이라니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이 들어서 외고집이 세졌나 보다라고 수군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을 꿈꿨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한 집,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요리를 하는 일상, 아들이 퇴근해서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저녁.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순간들을 그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 다른 가치관, 다른 세대의 생각들이 작은 집안에서 부딪히며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 했고, 며느리도 저를 배려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노력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른을 넘긴 한 노인이 내린 선택에 대한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며느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불안감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단지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본능이 이미 경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 이삿짐차에 짐을 실어 나르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래도 자식들과 사는 게 좋지라며 부러워했지요. 김할머니 복 터졌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라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매일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들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이 있었지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에 크림을 조금 더 넣어서 가져다 주는 며느리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손주들은 할머니가 온다고 신나했고, 특히 막내 손자는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할머니, 또 읽어주세요. 라는 앙증맞은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거든요. 아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며느리는 육아맘들 사이에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지요. 아들이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였던 일들, 시댁 식구들과 지낸 추억들, 그리고 남편과의 젊은 시절 로맨스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며느리는 신기해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밀월 기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경로당에서 배운 건강 체조를 하며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며느리에게는 잠을 깨우는 소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밤늦게 아이들 빨래를 하느라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는 제게 잠을 설치게 만들었지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점점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제 방식대로 요리해 왔는데 며느리는 젊은 세대의 다른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양념을 넣는 순서부터 불 조절하는 방법, 심지어 쌀 씻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더 맛있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이 조언인지 지적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우려고 했지만 점차 작은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방식이 더 맛있는지, 누구의 요리를 손주들이 더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요 라고 하면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고, 엄마 요리가 좋아라고 하면 제가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양육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조금 뛰어놀고 떠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예의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봐주세요라는 며느리의 말에서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과자를 하나 더 주면 며느리는 저녁 먹기 전에는 안 돼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 제 집이지만 제 집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높아져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함께 살던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의 묵직한 무게 말입니다. 할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아이가 버릇 없어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을 때 저는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5살 손주가 저녁밥을 먹기 싫다고 떼를 쓰던 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단호하게 밥 먹어야지라고 말했을 텐데 저는 그만 손주가 불쌍해서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라고 나서버렸습니다. 손주는 당연히 할머니 편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치마폭에 파고들어 할머니가 해주는 게 좋아요라고 말하는 손주를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자신의 육아 방침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굶는 것도 교육이에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굶는 걸 어떻게 가만히 봐요? 할머니가 뭘 해주겠다는데. 그 순간 부엌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말과 함께 터져나온 며느리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단정하고 조용한 며느리였는데 그날만큼은 29살 젊은 여자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아이를 혼내면 할머니가 달래주시고 제가 규칙을 정하면 할머니가 봐주시고 아이가 엄마 말은 안 들어도 할머니 말은 잘 들어요. 저는 이 집에서 뭐예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저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할머니가 계시니까 저는 항상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밥 안 먹인다고 혼내는 사람, 과자 못 먹게 하는 사람, 일찍 자라고 재촉하는 사람.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5살 손주도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제 뒤로 숨었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며느리도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지붕 아래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옛날 방식대로 손주를 사랑하고 싶었고 며느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사과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도 자기 방에서 울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같은 슬픔을 안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얘야, 너희랑 같이 못 살겠다. 이 말을 아들에게 하는 순간까지 저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이 말이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울던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좀 더 참고 살면 안 될까? 며느리도 힘든데 내가 더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왜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눈치를 봐가며 살아야 하지? 내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다면 이게 과연 맞는 삶일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 사이 저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체온계를 들고 오락가락했고 저는 경험상 해열제를 먹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함부로 약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 정도 열은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내가 아들 키울 때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의견이 갈렸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육아법을 따르고 싶어 했고, 저는 수십 년 경험을 믿고 싶었어요. 손주는 열 때문에 보채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실랑이만 벌였습니다. 결국 새벽 2시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는 단순한 감기라며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며느리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식으로 갈등을 벌인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필요한 말만 건넸고, 저 역시 며느리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다투는 게 나을 정도로요. 일주일 동안 이런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서도 집안의 냉랭한 기운을 눈치챘을 거예요. 엄마, 며느리한테 뭔 일 있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며느리도 저도 모두 불행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아들을 부엌으로 불러내 차 한 잔을 끓여주면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뭔 일이세요? 아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너희랑 같이 못 살겠다. 엄마가 나가서 살게.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지만 아들은 제 눈빛에서 이미 결심이 굳어졌다는 걸 읽었을 겁니다. 저는 평생 아들 앞에서 이렇게 단호한 적이 없었거든요. 외롭더라도 내 공간에서 살고 싶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시간표대로 하루를 보내는 삶을 원한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자꾸 부딪히며 서로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떨어져 있을 때 더 소중해지는 관계도 있는 법이니까요. 오장 혼자의 일상. 이제야 내 집 같네. 새 원룸으로 이사온 첫날 밤 저는 이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40년 넘게 살던 큰 집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제 발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제 시간표에 맞춰달라고 하지도 않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혼자가 된 지금 제 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외롭다거나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 있다가 조용한 도서관에 들어온 기분이랄까요? 제 하루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알람 시계도 맞추지 않아요.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시간까지 푹 잡니다. 보통 6시 반쯤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데 그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머리를 빗은 후 부엌으로 갑니다. 제 부엌이에요. 작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냄비와 팬의 위치, 젓가락과 숟가락이 놓인 서랍, 양념통들이 늘어선 선반. 모든 것이 제 손에 익숙한 곳에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큼 물을 넣고 제가 좋아하는 정도로 뜸을 들입니다.
가끔은 누룽지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며느리 집에서는 누룽지를 만들면 타셨네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바삭한 누룽지를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를 진하게 타서 크림을 듬뿍 넣어서 마시는 거예요. 창밖으로는 작은 골목길이 보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나가는 아주머니들. 그런 일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무도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여유롭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1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중간에 졸음이 와서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10시쯤 되면 장을 보러 나갑니다. 가까운 재래시장이 있어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천천히 구경하면서 장을 봅니다. 할머니, 이 배추 어때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시장 아주머니의 권유에 따라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단감도 몇 개 사옵니다. 며느리 집에서는 항상 일주일치장을 한 번에 봤는데 지금은 그날그날 필요한 것만 삽니다. 냉장고가 작아서 많이 살 수도 없고 혼자 먹을 분량이니까 조금씩만 사면 되거든요. 오히려 매일 장 보러 나가는 게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됩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나면 오후 시간이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천천히 하고 간단한 청소를 합니다. 누가 어지럽힐 일도 없으니까 청소할 것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편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먹고 TV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로맨스 드라마를 즐겨봐요. 며느리 집에서는 손주들 때문에 항상 아이들 프로그램만 봤는데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합니다. 며느리가 세탁기 돌리는 소리도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 조용함 속에서 제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누군가는 이런 제 일상을 보고 쓸쓸하다고 말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 작은 방, 제 부엌, 제 텔레비전, 제 시간, 모든 것이 제 것이니까요. 이른을 넘겨서야 비로소 찾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저에게는 그 어떤 화목한 가족 사진보다 소중합니다. 해시태그 6장 고독 속의 깨달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주가 전화로 건넨 이 한마디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다는 것을, 혼자 사는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리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집안을 채웁니다. 어느 날 저녁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손주가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요. 그때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엄마 것도 맛있지라고 얼른 말을 돌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손주의 칭찬을 기뻐해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웃으며 이야기하던 날들도 그립습니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며느리가 어머니, 아들 어렸을 때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때 며느리는 정말 순수한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아들의 첫 번째 생일날 이야기,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던 날 이야기, 군대 보내던 날의 속상함까지 그런 추억들을 나누며 웃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런 그리움을 느끼면서도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좋았던 여행지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곳에 정착하고 싶지는 않은 것과 비슷한 감정이랄까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박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김할머니, 혼자 살기 어떠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심심하기보다는 평온해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함께 살며 쌓이는 미움보다는 떨어져 살며 그리워하는 게 낫다고 저는 믿게 되었거든요.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른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정작 김순자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중년에는 아들 키우느라, 나이 들어서는 며느리와 손주들 신경 쓰느라 항상 남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요즘은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기도 하고 경로당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예 수업도 듣습니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시간이 명상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제 감정에 솔직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괜찮다, 상관없다, 뭐든 좋다라고 말하며 살았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마음속으로라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얘야, 엄마는 괜찮다. 오히려 요즘 마음이 편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이 어떻게 편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랬어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나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려 하지 않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들 말이에요. 7장 담담한 고백.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가 한 달 만에 찾아와서 한 첫마디였습니다. 문을 열고 며느리를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예전보다 야윈 것 같은 며느리의 얼굴에서 지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며느리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와 사과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 제가 배를 고르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지. 저는 며느리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둔 제 공간을 며느리가 둘러보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큰 집에서 넓은 거실에 익숙했던 며느리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를 끓여 마주 앉으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싶어요. 그 진심 어린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계속 자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잘못한 게 없고 나도 잘못한 게 없어. 다만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며느리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의 눈물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머니 눈치도 봐야 하고 아이들 교육 방식도 맞춰야 하고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애썼는데 자꾸 내 방식과 부딪히더라고. 그러다 보니 서로 불편해진 거야.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젊은 엄마로서의 확신이 필요했고 저는 경험 많은 할머니로서의 자존심이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떨어져 사시는 게 더 편하세요?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훨씬 편해. 그리고 너희도 편할 거야.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아이들한테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머니 눈치 안 보고 제 방식대로 키우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날까요? 어머니도 손주들 보고 싶으실 테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원망한 적도 없었지만 이제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다름을 같은 공간에서 맞춰가려 했던 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을 넘겨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은 나에게도 나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